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지금 윤명철 교수님 대단한 탐험의 산증인이시고 그에서 나온 어떤 통찰을 이렇게 사회에 직접 환원하시는 그 탐험가로서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시는 그런 인물이 아니신가 존경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 가지 윤명철 교수님 발표 내용 중에서 탐험과 도전을 구분하셨는데 저는 개념적으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건 단어를 어떻게 개념하느냐의 문제 정도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현대사회에서 모험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특히 모험이 왜곡이라는 표현 자체가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무거운 주제이고 논쟁적인 주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준비했는데 제가 모르는 내용 혹은 제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탐험과 모험을 동경하는가? 안전한 삶을 원하면서도 왜 극한 모험 콘텐츠에 열광할까? 또 모험은 그렇다면 소비 대상이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짜 모험인가? 아니면 모험의 이미지인가? 모험이라는 말에 진짜라는 말을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던져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래서 제 발표 내용의 구체적인 따라갈 질문들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모험은 무엇인가? 라고 정의부터 시작했어요. 모험은 다양하게 영어사전이나 이런 찾아보면은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제가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있고, 오늘날 시대에 모험은 어떤 양상으로 실천되는가, 실제 주변에서 보는 것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직접 실행에 나서거나 아니면 또 소위 모험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하는 모험, 이런 것들을 내용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만약 모험이 진짜로 왜곡됐다면 그게 왜 문제인가? 모험이 왜곡되는 게 왜 그게 문제 상황인가? 부터 시작해서 만약 그게 문제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이병철 선생이라는 분께서 이 세 권의 책을 출간해 내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사진집이고 상당히 방대한 분량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3부작인데 도전과 모험, 발굴과 인양, 탐험과 발견, 이런 식으로 책 제목이 붙어 있고요. 거기서 탐험이라는 말을 서두에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저자께서는 20세기 초까지 행해졌던 지리학적 발견 범주를 벗어나 인간의 한계를 극복 대상으로 삼는 모든 진취적, 과학적인 용감한 행동을 탐험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그 내용적으로는 갖가지 모험과 도전 행위들을 비롯하여 학술 탐험이나 고고학 발굴, 우주 개발 등 다양한 분야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탐험과 모험, 탐험 안에 탐험은 다양하고 그 안에 모험이 포함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모험을 정의를 볼 때 모험을 일단 구글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이미지 검색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서 모험을 검색하니까 대부분 등산하는 이미지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등산과 모험에 약간의 친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국어사전에서는 모험을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위험은 그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 모험을 대체로 피지컬적인 위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체적 위험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닙니다. 깊이 들어가면 경제적 위험, 돈을 많이 예를 들어서 해외 원정을 한다, 큰 돈을 들여서 갑니다. 단순히 몸만 위험한 게 아니고요. 사회적 위험, 인간관계라든가 친구들과 잘 소셜 활동을 잘 하고 인맥 관계도 잘 쌓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쳐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오로지 해서 자기값만 한다. 이것도 모험이죠. 또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쳐두고 나는 다른 걸 내가 하겠다. 이것도 사회적 위험을 무릅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위험,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상황을 극복해내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험은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불확실성의 수용인데, 이때 불확실성이란 나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가치가 사회적으로는 적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할 확률도 아주 큰 그 실패가 나한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모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큰 기회 비용을 감수하는 행위. 즉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사실은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이런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대신 뭐 탐험에 열심히 열중을 했다라든가 그러면 큰 기회 비용을 감수하는 거죠. 잘 안 됩니다. 모험은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모험도 있고 본격적인 모험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야, 모험 좀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다 칩시다. 식당 가서 처음 보는 메뉴에 주문을 한다. 돈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너무 맛없으면요. 그리고 기분도 잡칠 수가 있죠. 그것도 모험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때 말하는 그때 만약 모험이라는 말을 붙인다면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발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상 감수하지 않으려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를 모험이라고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프리솔로 암벽 등반, 떨어지면 죽을 위험이 현실적이지요. 이것도 모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난도 스포츠 클라이밍, 모험 활동일까요? 5.14급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략 200명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5.14급을 등반을 하는 사람이 국가대표 선수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정도 그레이드를 등반하려면 또 엘리트 선수 못지않게 매일매일 훈련에 열중을 해야 됩니다. 딴 거 안 하고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그걸로 뭐 잘 먹고 살 수 있는 인생 비전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올인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서 제가 발표에서는 충분히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도 고상 등반, 사실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해서 갑니다. 이것도 모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우주 탐사 프로젝트, 단순히 개인만의 모험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재원들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돌아오는 게 뭘까요? 달 탐험에서 달에 뭐 자원이 많이 지하 자원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은데도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 투자를 해보자라는 것으로. 도박이나 위험성 높은 투자, 요즘 주식 투자, 주식 증권 상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저는 주식 투자 좀 그래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투자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앱에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는 뭐 보통 안정적인 수준이다 하니까 투자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아무튼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위험성 높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위험성 높은 투자도 모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오늘 발표의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두루 다 다루지는 않고 우리 등산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예로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등산은 과연 모험인가? 등산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하이킹 등산을 말합니다. 사실 개념적으로 따져보면 등산 그런 하이킹에서 그 내부적으로 다양한 게 있지만 일반 하이킹 등산은 지금 이 시대에 2020년대에 건강, 여가, 휴양 활동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따라서 그리고 제가 위험성을 수치를 통계로 해서 통계 자료로 뽑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국립공원 방문객 대비 사고율, 사고자 수, 그러니까 비율을 추산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부상자 또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 국민이 1년 365일 교통활동에 참가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니까 집 주변을 걸어 다닐 때 교통사고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에서 발생할 사고 확률이 교통사고 발생할 확률이 국립공원 방문했을 때 발생할 확률보다 사고 발생 확률보다 5배가 높습니다. 북한산에서 사고는 발생률은 좀 더 높은데 북한산에서 발생할 확률보다 교통사고로 그냥 도시에서 살다가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1.5배가 더 높아요. 다르게 말하면 산에 가는 게 국립공원 가는 게 덜 위험하다라고 하는 뭐 역설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일반 하이킹은 모험이 아니다.
라고. 물론 국립공원에서는 사고율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종의 교통사고를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사고 조심하세요라고 우리가 아주 주입을 막 하지 않듯이 우리의 일상에 녹아져 내렸듯이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암벽등반, 빙벽등반, 고상등반은 그런 모험일까? 일종의 모험의 아이콘처럼 얘기가 됐습니다. 일종의 이런 전문 등반도 등산의 일부분일 테니까요. 초창기 알피니즘, 그러니까 1770년대, 80년대 몽블랑 초등 이후 1820년대까지는 알프스를 등반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100%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1820년대부터 스위스의 가이드 시장이 형성이 되고 가이드 조합이 생겨납니다. 그때부터 가이드를 고용함으로써 가이드에게 위험 부담이 전가가 됩니다. 이때부터 모험이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고루 위험이 그 100%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일부는 위험 없는 스포츠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주말 암벽 등반. 이게 모험입니까? 여러분, 모험 주반에 암벽 등반 갈 때 여러분 나 다칠지도 모른다. 이런 실질적인 위험성을 감수하고 나가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 사고 통계를 보면요. 물론 뭐 일반 등산보다는 높지만 아주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정도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빙벽 등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등산의 일부는 모험 감행률은 실질적으로 적은데 모험 이미지 체험 위주의 모험 왜곡으로 진화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모험 왜곡이란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겉과 속이 다르다. 즉 겉으로 모험 이미지는 있되 실제로 감행하는 모험성은 그보다 적다라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모험 왜곡이다라는 저를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안 되나 보지? 이렇게. 그래서 모험성 기준 현대 등산의 분류는 그 모험성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모험 등산이란 그냥 모험 이미지와 모험성이 같다. 그러니까 모험 겉과 속이 같은 거를 모험 등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가 등산은 모험 이미지도 나는 추구하지 않고 또 모험성도 추구하지 않는 그냥 북한산 등산 가겠다. 그거를 여가 등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인수봉 등반하겠다. 등반을 내용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여가 등산입니다. 이게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요. 다만 그 위험성을 모르는 가족이라든가 다른 친구들은 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럴 때 일종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관광 등산은 모험 이미지가 훨씬 크고 그 모험성보다 따라서 거기서 소비되는 것은 모험의 스펙타클이고 모험이 아니라 모험의 스펙타클입니다. 모험의 그 이미지와 모험의 그 놀랍게 다가오는 그 감성. 그리고 실제 위험은 사실 그 참여하는 개인이 아닌 그 산업 자체에 분산된 것을 저는 관광 등산이라고 칭해봤습니다. 그럼 모험의 왜곡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일종의 산악계, 탐험계에서 모험가 혹은 산악인, 여기서 산악으로 좁혀보겠습니다. 전문 등반을 하려면 산악계 공동체가 필수입니다. 왜냐? 기술의 전수가 됩니다. 이거는 개인이 혼자서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재를 본다 하더라도 교재를 만드는 데 따라간 거기에는 집단 지성의 산물입니다. 기술의 영역. 그리고 산악 등반은 일종의 스포츠로서 거기엔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어렵나 아니면 누가 처음에 올라갔나 이것을 따져보는 그 공동체들 사이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더 대단하다 하는 그 가치 규정의 척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동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서로 얘기하고 서로 견눈질로 보고 직접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공론장, 잡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그 산악계, 탐험계가 있고 거기에 모험계가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언론과 기업이 있는데 관중이 있으면 그러니까 모험계와 분리된 관중이 있으면 언론과 기업이 있어서 특히 여기에 이 관중이 어쩔 때 생기냐? 저 모험가가 만약 나를 대표해야 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그 이미지가 더 씌울 때 언론과 기업이 달라붙어서 이 모험가가 영웅이 되는 이미지가 됩니다. 그게 국가 정체성이든 아니면 집단의 정체성이든. 자, 그래서 모험가가 영웅이 되는데 이때 어떤 현상이 되면 산악계와 그 모험가가 분리가 됩니다.
산악계 그 모험가는 관중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지 그 산악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됐을 때 따라서 그 모험가는 그래서 히말라야 원정 대단한 등반을 갔다 오면 산악계에다 얘기를 하지 않고 일반 언론에다 얘기하고 일반 대중한테 그걸 홍보합니다. 그리고 산악계 사람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서로 검증하는 그런 가치 기준에 서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저 일반 대중의 눈높이로 낮춰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략한 채 이것을 쉽게 말해서 뻥튀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모험 왜곡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산악 영웅이라는 범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요약을 했습니다. 8천부터 14자 열풍, 1990년대 중반부터 개인 14자 열풍, 9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까지 이어왔습니다. 한국 산악 영웅의 시대라고 말하겠습니다. IMF 이후 그 왜 그런 배경이 되느냐? IMF 이후 아웃도어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역설적이죠. 왜 경제가 망하는데 등산이 붐을 일으키냐? 두 번의 그런 충격이 있는데 하나는 비자발적 등산 인구, 실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자발적 등산 인구가 많았고 또 2004년도에 주 5일제가 반영이 됩니다. 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주말에는 좀 쉬어라 이런 휴양을 취해라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나옵니다. 아웃도어 산업이 그에 맞춰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그때 언론들, 기업들, 산악인이 3자 협업을 합니다. 기업들은 영웅이 필요했고 자기 이미지, 상품을 좋은 이미지를 부착하기 위해서요. 언론은 그거에 맞춰서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영웅의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산악인은 거기에 협조를 합니다. 왜? 후원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8,000m 14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 아실 만한 그런 등반가들이 내가 가고 싶은 봉우리를 가려니 지원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사람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14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타협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왜곡이었고 그래서 국가대표 영웅의 서사가 형성되고요. 문제점은 뭐냐? 등반 모험의 가치 체계를 숫자 경쟁으로 축소했다. 이것은 이미 1995년 엄원길 산악인께서 14자 완등을 공표하겠다라고 공표하기 이전부터 이미 한국의 주요 산악계의 원로들께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잡지들을 통해서요. 근데 그게 잡지들에서 공론장에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국민적 열기가 크니까 그냥 산악계 원로들도 이제는 다 그거에 부합하는 식으로 논조를 바꿨고요. 그래서 산악계 공론장이 붕괴되고 모험성이 결여되는 그런 일로 벌어졌습니다. 그럼 현대 오늘날의 히말라야 등반은 얼마나 모험일까? 실제로 히말라야 등반 매년 등반하는 전 세계 사람들 약 3,000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현지 등반 가이드 포함해서요. 거기에 약 한 100여 명 정도 빼고 나머지 2,900여 명 정도는 이런 유형의 사항들을 제공받습니다. 고종로프, 고소 캠프, 가이드, 산 정보, 루트 정보, 그리고 물자 운송, 카트만두에서 베이스 캠프까지 등등요. 이런 것들을 다 참여하는 등반가의 손을 벗어나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안전 및 각종 편의성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단히 큰 노력을 수반하고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십니다. 사망률도 높을 수 있습니다. 저도 8,000m 등반 여러 번 참가했고 알파인스타일 등반도 실루트, 개척, 초등 이런 등반도 다양하게 두루 다 참가를 했는데 어렵고 위험한 건 다 마찬가지인데 많은 것들이 내용면에서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입니다. 8,000m 등반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 실질 모험성은 축소되어 있고 하지만 모험 이미지 그대로 유지되어서 모험 왜곡의 전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험 스펙타클 산업 탐험이 상품이 되었다. 스폰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영웅입니다. 한국 최초, 각종 최초라는 수사 붙는 것, 또 이미지, 험난한 자연과 싸우는 고독한 투사, 또 안전한 성공. 실제로는 그 뒤에 대행사, 매니저, 홍보팀이 있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대중의 영역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제가 2010년대 초에 에베레스트의 가을 시즌에 등반을 갔는데 거기에 일본에서 온 단독 등반가가 있었어요. 그분의 나중에 영상을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사람은 실제로 단독으로 등반을 했지만 베이스 캠프에서 무전을 받아주는 젊은 여성이 혼자서 텐트에서 앉아서 막 무전을 받아주고 고뇌하는 그런 영상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베이스 캠프에 같이 있었거든요. 베이스 캠프에 15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보여주고 이 고독한 이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물론 일본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히말라야만 사례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각종 탐험들, 뭐 남극 극지 탐험 이런 데도 위험하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망률이 높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모험의 이미지를 소비하고 실제 위험의 제거가 되고 진짜 위험한 모험은 산업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렉스 호놀드 너무 유명해서 이제 잘 아시죠? 프리솔로로 요세미테 엘케피탄 배암벽을 최초로 올라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유명하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프리솔로 암벽 등반은 일반 대중의 눈에 너무 위험해서 알렉스 호놀드의 협찬사가 협찬을 중단했어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진짜 위험한 모험은 산업화되지 않고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 활동이 산업화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 등반사의 모험 왜곡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등반사는 모험이 중요한 줄기를 차지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모험 왜곡 현상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다. 첫째, 국내 산악계 전형은 모험이 중심입니다. 1930년대 예를 들어서 100명 회원들, 우리 조선인 선구적인 등반가들이요. 그분들은 2명, 3명,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일본 제국 산악계의 주류에도 포섭이 되지 못하고 그때 뭐 영국 산악회니 독일 산악인들이 히말라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 때 그것만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히말라야에 갈 수는 없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자기네들끼리 한국에서 금강산의 어려운 암벽 등반 그리고 그 당시 북조선의 아주 어려운 고산 등반 동계 초등하고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우리 그때 당시 월간산 기자이셨던 박인식 선생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보수적이기 쉬우며 직선적이고 목적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욕심이 비교적 적다. 산악인 일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규모 등반대도 패턴이었습니다. 왜 대규모를 할까요? 소규모가 아니고 성과 통한 대중선전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집단과 국가를 위한 등반, 특히 1942년부터 43년까지 그 100명회 회원들이 제조선 일본인들이 징집되고 없는 그 일본인들이 만든 조선산악회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등행대회라는 것을 주도합니다. 등행대회라는 것은 뭐냐면 일본 제국의 전쟁 승리를 기원하는 등산대회입니다. 대규모 등산대회. 이것을 주도를 해요. 그리고 해방 1945년 해서 조선산악회가 다시 조선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국산악회 되는. 이 조선족의 첫 행사가 북한산 비봉으로 170여 명이 가는 단체 등산 행사였습니다. 이게 바로 2년 전에 일본 제국의 전승 기념 행사와 그대로 형식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산 비봉도 여러 번 가는 등반 대상지였거든요. 형식은 그랬다. 왜냐? 제가 그것에 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규모 등산이 왜 하냐? 성과 통한 대중선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등산이 해방 뉴스 제1호로 영상화돼서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횡대회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초창기에 여러 번 있었고요. 그리고 극지법 원정, 한국의 최초로 극지법 원정이 시행된 게 1956년 한라산 동계 등반 당시였습니다. 1950년에 이미 동계 백두산 원정을 우리 국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획했던 사례도 있고, 그리고 맥키니 원정을 준비하느라 1956년 한라산 동계 원정인데 그때 극지법 원정을 했어요. 그때 대원들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다 소규모로 가면 다 정상 갔다 내려오는데 밑에서 이렇게 물자 수송 맡은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초창기부터 있었다. 히말라야 등반 시작부터, 그리고 허위 등정 보고가 지속됐다. 히말라야 등반 최초의 우리나라 히말라야 등반이 1962년 경희대 다울라기리 원정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그때 투쿠체 이봉을 시도를 했는데 정상에 못 올라갔습니다. 못 올라갔다는 얘기를 2010년대 와서 그 대장을 맡으셨던 분께서 잡지에다가 직접 기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기고하시기 전까지는 그 당시 원정 갔다 와서 그때까지 다 등정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그거는 그때 이슈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 등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1970년 한국산악회에서 처음에 기획했다가 후원사랑 마찰이 생기면서 그 대장이 직접 조선일보사 후원을 받아서 갔던
추렌 히말 동봉, 추렌 히말 주봉이죠. 거기에 등정 12가 바로 그 봉을 몇 개월 있다가 시도한 일본 산악회 일본의 원정대에 의해서 니네 정상 못 가지 않았냐? 정상 사진이 우리가 올라갔던 정상과 다르다. 그게 바로 나중에 중동고 산악회가 직접 검증 등반을 함으로써 그게 일본 산악회 주장이 맞았다는 것으로 밝혀졌지요. 이런 허위 등정 보고가 1990년 월간 사랑과산의 창가노에 14개 원정대의 원정 비리를 밝힌다라는 그 고발성 기사로 크게 이슈가 된 적도 있지만 뭐 이슈가 되지 않은 하지만 사람들이 아름아름 알고 있는 것이 뭐 제가 알기로 100여 건이 넘습니다. 우리 히말라야 원정사에. 왜? 등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을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자, 공포와 모험은 다르다. 모험의 태도는 따라서 개인의 판단과 결단입니다. 위험을 이해하고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 하지만 2000년대까지 히말라야 등반은 무섭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이 산악계에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개인의 불확실성 통제가 아닌 규모로 성과내는 군대식 대규모 원정, 포위 전술이라는 말씀하시죠. 1953년 에베레스트 영국 원정대가 최초로 9번째 도전 만에 에베레스트 초등에 성공합니다. 그때 원래 원정대 대장은 소규모 등반대를 고집했던 에릭 십턴이 원래 정찰대 51년도에 정찰대 대장도 했었고 원래 대장까지 하려고 했다가 야 이러면 1952년도에 봄과 가을에 걸쳐서 8,500m까지 진출했던 스위스 원정대에 우리가 이번에 성공 못하면 그 바로 정상을 뺏기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에베레스트 영국의 위원회는 원정대 대장을 장교였고 군부대 통솔에 능숙했던 존 헌트 대령한테 대장을 맡깁니다. 그래서 포위 전술로 군대식 전술로 정상에 물량 공세를 해서 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일종의 FM 히말라야 등반의 어떤 패턴처럼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서 뭐냐? 그것은 요점은 개개인한테 그 등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원정대의 규모의 게임으로 원정 등반이 개념화됩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감정 상태는 나는 저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다 실패하면 다음 사람 오기 때문에. 따라서 공포가 만연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히말라야 등반의 일회성 참가 비율이 대단히 많습니다. 2번 가는 사람이 비율이 적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잘 모르겠다. 너무 재미가 없다. 무섭다. 자, 이게 2000년도 넘어오면서 아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자, 초등, 알파인 스타일, 개척이라는 수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며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모험성을 상징합니다.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것은 고정 캠프를 설치하거나 고정 로프를 설치하지 않고 한 번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알프스 방식으로 히말라야에서 등반을 하겠다는 겁니다. 초등도 마찬가지죠. 정보가 없는데 내가 가겠다. 그리고 고정 로프 없이, 고정 캠프 없이 가겠다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난 일단 내 몸 가지고 다 가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진짜 퇴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등반의 역사에서 오래된 것입니다. 히말라야 역사와 같이 궤를 같이 합니다. 1892년 마틴 코네이의 K2 정찰대, 그게 현대적인 원정대의 최초의 현대적인 형식을 갖춘 원정대로 꼽히는데, 히말라야 원정대로 꼽히는데, 그때 동행했던 인물이 오스카 에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더링의 창시자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은 이런 대규모 원정을 아주 질색으로 싫어하고, 소규모 원정대, 그리고 볼더링 게임 하는 걸 좋아하고 해서 그 마틴 코네이 대장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895년 낭가파르바 8,000m 최초로 등반을 시도한 사람이 알버트 프레드릭 머메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단 3명만으로도 나는 저기 정상 갈 수 있다 하고 낭가파르바 시도를 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30년대 에릭 십턴, 빌 틸먼 30년대에도 에베레스트 원정대에서 총 4차례 원정대를 보는데 2차례 원정대 대장을 각각 맡았습니다. 그때 소규모 원정대로 추진해서 8,500m까지 올라갔어요. 1950년대 헬만 불이 낭가파르바 초등을 할 때 마지막 캠프에서 단독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1970년대 메스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셔부름 내가 혼자서 여기 연속 등반하겠다. 무산소로 내가 하겠다. 몸으로 보여주겠다 하고 8,000m에서 다 개인이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상으로 히말라야 등반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이게 브랜드로 등장했습니다. 단순 등정은 희소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 8,000m 14자 등정, 개인 연속 등정, 이건 희소성이 떨어지고
동계 등반, 실루트 등반 이런 건 너무 어렵고 대신 초등 알파인 스타일 개척 이것은 어렵지 않은 등반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에 6000m대 등반에서도 초등하고 알파인 스타일 등반을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고산 등반 인프라가 발전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순차적으로 지금도 계속 꾸준히 몇 개씩 추가로 등반 허가 봉우리를 개방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만약 올해 개방한다 발표했다. 그럼 당장 올 가을이나 내년 초에 먼저 가서 오르면 초등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죠. 왜 네팔 정부는 그렇게 할까요? 기존 히말라야 등반을 했던 사람들, 보통 평균 수준의 사람들이 자기 가볼 웬만한 쉬운 데는 다 가봤는데 또 다른 네팔 서부에 사람들 많이 안 가는데 거기에 새로 개방을 하면 또 그쪽으로 시장을 확대할 그것들을 네팔 정부는 고려를 하는 거죠. 원정대에서 상품화로 이 초등 알파인 스타일 개척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자, 제가 어떤 원정대 누구 개인을 비판하는 것이 전혀 이 발표의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 원정사의 패턴으로 자리 잡힌 것들을 우리가 자성하자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가 이미지로 그려봤습니다. 제가 아메리칸 알파인 저널 한국통신원으로서 거기에 보고 내용도 맡고 있고 대한산하경감의 산하경감도 20년 동안 그 한국의 해외원정 등반을 기록을 정리해 오는데 최근에 한국의 원정대가 네팔에서 이런 등반을 했습니다. 어떤 봉우리에 초등을 했다고 발표했어요. 6000m대인데 그 가운데 보이는 봉우리인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저렇게 빨간 선을 따라서요. 근데 정상의 사진이라고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정상 사진은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꼭대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냥 중턱에 있어요. 뒤에는 다 이렇게 바위가 있고 눈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니 정상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서 그건 못 올라갔다. 근데 네팔 정부로부터 초등 인증서를 등정증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초등을 하려면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저 사진에 잘 보이시지만 저 동그란 거 보이시죠? 저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바위고 그 옆에 보면 더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쌍봉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높은 건데 거기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행사가 제안한 봉우리였습니다. 대행사가 달리 말하면 그냥 초등 상품이었던 거죠. 거기를 그 초등 상품을 다 세팅을 마련해주고 셀파들까지 해서 다 따라갔다 왔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것을 세계 초등이다라고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올라갔던 루트가 남동릉인지 북동릉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도 전혀 반대로 표기를 해놓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초등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아까도 윤명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산악계에서는 경쟁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일 때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정말 정예부대 가서 시도했는데 안 됐을 때 그때 초등이다 라면 야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근데 맥락을 밝히지 않아요. 두 번째, 고정 캠프가 필요 없는데 텐트를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려오면 되니까 안 되면. 그런데도 알파인 스타일 이름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수사 자체가 너무 이제 재화가 됐기 때문에 관중 중심의 재현만 팽배하고 산악계 내적 가치 기준은 신경 쓰지도 않고 나아가서 초등이나 알파인 스타일이라는 이런 말까지가 오염됐다. 이런 모험 왜곡이 지금 히말라야 탐험에 겹겹이 누적되어 있다. 자,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국립공원공단 규제로 모험이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자, 규제를 공단에서는 왜 할까요?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사고가 생기면, 특히 사망사고가 생기면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행정 부담입니다. 구조 효율을 높이려 신고제를 도입해서 지금 설악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위치 추적을 하는 기술을 개발시켰습니다. 카카오톡이랑 다음 카카오랑 협력했어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이런 행정을 법률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공단은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 자체가 적은 아니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제가 더 중요한 건 산악계의 최근 역사를 자세히 보면 산악인들이 스스로 모험 요소를 제거했다. 2000년대 안전제일주의, 위험은 금기어, 안전등반하세요가 인사말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20여 년 전부터. 왜 그럴까요? 등반 교자를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2000년대 전후로 나뉩니다. 단독 등반 항목이 사라졌어요. 2000년대 이후에 나오는 책들은. 악조건을
적어도 90년대 때까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산악인들이 쓴 저술한 책에서는 악조건은 그것을 스스로 통제하고 돌파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걸로 나옵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판단하고 평가해서 준비를 하고 기술을 습득하고요. 이게 특히 산림청이나 공단에서 발행된 교재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그냥 자연위험, 인위적 위험 이런 항목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건 아예 피해야 될 사항으로 규정이 됩니다. 또 국내 산악계에서 2000년대 초에 리찌 등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프 없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리찌꾼으로 비하했고 2010년대 나가서 이후로는 암벽에서도 프리솔로 하는 사람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신성훈 씨라고 프리솔로 등반, 고난도 프리솔로 등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북한산 인수봉에서 프리솔로 등반을 하다가 그날 오후에 국립공원 공단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프리솔로 등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공단 직원이 그걸 알았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등반가들이 신고를 했어요. 공단은 적이 아니다. 산악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2016년 인수봉의 대규모 리볼팅,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한국대학산악연맹이 대규모 리볼팅을 했습니다. 그때 공청회도 벌여서 산악계 원로들께서 기존 루트를 너무 손대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기존 루트를 많이 변형하고 거기에 볼트 간격을 더 촘촘하게 중간 볼트를 많이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개척하는 암장마다 촘촘하게 볼트가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대학산악연맹, 또 한국산악회도 수락산에 최근 암벽등반 슬랩 루트를 개척했는데 거기에도 계속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대원들 사이에 논쟁이 많았어요. 볼트 간격을 어떻게 할까? 하지만 우리는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볼트 간격을 촘촘히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대요. 자, 이 볼트 간격이 왜 중요합니까? 볼트 간격이 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떨어지면 당연히 추락하면 부상할 위험이 있죠. 부상을 옹호하는 겁니까? 옹호가 아닙니다. 그 부상에 직면할 때 그럼 등반가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선택과 판단과 선택의 문제가 등반가 개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볼트에 넘겨지지 않고 말이죠. 이것을 없애려고 위험성을 제거하는 게 산악인들이었다 하는 부분. 모험의 장애물은 산악인의 마음 한 구석이다. 마음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모험을 하려는 마음, 하나는 모험을 피하려는 마음. 위험 상황 통제에서 이제는 위험 상황 회피가 됐고 그리고 위험 상황을 회피하다 보니 우리는 위험 자체를 모르게 되는 위험에 대한 무지 상황까지 이루어졌다. 자, 왜 그럼 이러느냐? 제가 일부 산악인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 전반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산이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1970년대부터 이건 뭐 사회과학 용어지만 신자유주의라는 게 확산이 됐습니다. 무한경쟁의 시장에 우리 일상의 삶이 바로 시장이 되는 것. 이런 개념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때 노동력 재생산이 관건이 됐습니다. 주 5일째 5일 동안 노동하고 집에 가서 재생산하고 와서 다시 열심히 월요일날 출근해서 해라. 열심히 일해라. 1980년대부터 전국 교통망이 발달되었습니다. 전국에 산이 대성해졌고 산림 휴양이라는 개념이 1985년 처음 등장합니다. 국내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산에 기존 자연 등산로가 아니라 등산로 경사와 옆에 흐르는 물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치해서 최적의 휴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경 사업을 하는 그 조경 건설 사업, 건설 개념입니다. 그게 국립공원 공원 건설 개념으로 처음 정착이 됐고 지금은 산림청이 전국의 수많은 휴양림을 지금 계속 짓고 있죠. 주 5일제 산림휴양법 등으로 노동 이후 시간만이 아니라 노동 이후의 시간도 이제는 국가와 사회에서 간섭한다. 국립공원은 생물자원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내부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만 그 국립공원 문 밖을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지, 호텔이나 숙박지가 펼쳐지죠.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 방문의 의미가 예전엔 80년대 이전엔 모험성이었다면 이제는 치유가 됐습니다. 탐험성은 이제는 관리된 경험이 됐습니다. 자, 휴양화는 이 과정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두가 참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모험의 게임화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명산 100이라는 현상 해서 지금 30여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신드롬이라고 하겠는데 앱을 기반으로 해서 정상을 가서 인증을 해주고 쿠폰으로 또 보상을 해줍니다. 거기에는 SNS 기능이 있어서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다 좋아요를 해줍니다. 코멘트를 해줘요.
그런 일종의 그것도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있겠습니다. 자, 모험이 그렇게 규격화됩니다. 거대한 산이 최단 기간의 등산로로 축소된 현상입니다. 지금 가보면 등산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상석, 그리고 그 앞에 늘어선 줄, 천편일률적인 장면이 됐고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시작된다라는 등산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은 다 아는 문구. 이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만 남았지 이거 실제로 따라하면 당장 신고가 들어옵니다. 휴양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모험을 축소하는 게 바로 산악인들, 등산인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등산 교육에 계시는 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산악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다. 기술은 모험을 그럼 어떻게 바꾸는가? GPS, 등산 앱, 기록 인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히말라야 등반 원정대의 사례, 네티즌들의 댓글도 많이 달렸거든요. 네티즌들은 GPS로 가서 인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국내에 전문 등산을 많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트랭그린이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막 각종 기록 좌표들이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인데요. 자, 이거 또 다른 해외 원정 등반 사례입니다. 네팔 정부에서 최근에 개방한 봉우리 미닥봉이었습니다. 좌표와 함께 GPS 경위도 좌표와 함께 공개합니다. X친 부분이 그 경위도 좌표가 구글어스로 찍으면 보이는 그 산의 중앙 부분을 딱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 원정대는 저 산에 보시면 왼쪽 능선 저 어깨 부분을 오르고 거기서 정상사진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자료를 조사하고 GPS 트랙까지 저한테 공유를 했어요. 트랙을 보니까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옆에 능선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대행사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대행사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셀파들한테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 셀파들한테 셀파들과 동행 셀파들과 이메일 교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셀파가 하는 말, 우리는 네팔 정부가 제공하는 GPS를 그대로 따라갔고 거기에 딱 맞는 곳에 갔고 그리고 정상 사진으로 증정을 확인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저 X 지점과 같은 고도의 비슷한 고도의 높이에 도달을 했으니 정상 증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포켓몬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상황에 핸드폰 앱에 연동해서 거기에 앱을 보면 거기에 막 포켓몬고 동물이 따라다녀서 그거를 이렇게 얻는 아이템이거든요. 등산이 이런 포켓몬고처럼 좌표 따라가기가 됐다. 거기에는 산 자체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그 셀파한테 설명했어요. 우리는 통상 산에 있으면 제일 높은 곳을 정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상에 갔다 와야 등정했다고 말한다. 이런 말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제가 너무 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찾기가 아니라 좌표 따라가기고 결국 탐색에 산에 얻는 경험이 얼마나 축소됐냐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또 이건 플레이를 제가 다시 한번 해봐. 이거는 잘 안 되는데요. 울산 바위의 달마봉 능선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제가 혼자서 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그냥 앞에 찍었습니다. 그냥 보통 등산 장면입니다. 자, 이게 근데 비법정 탐방로입니다, 소위. 그리고 법정 탐방로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두지 않죠. 비법정 탐방로는 뭡니까? 잘 보시면 길 찾기가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길 찾기, 그리고 나무들 사이로 헤쳐나가기, 그 산을 꾸준히 파악하는 것을 저를 자세히 살펴보니 산을 꾸준히 파악을 해야 이거를 지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나중에는 길 찾기가 더 흐려져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산이 정말로 나와 일체가 되는 느낌이 바로 우리 비법정 탐방로 가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때 이 산과 몸의 일체가 되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내가 몸에 체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달려나가고 그 산의 몸에 머릿속으로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몸과 온 감각에 녹아내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 테크놀로지, 이제는 경험 경제의 시대입니다. 재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맞춘 경험을 사는 시대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각종 소셜미디어, 등산 앱, 건강 앱, 거기서 알고리즘을 추천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유튜브를 키면 볼 것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할 만한 걸 보여줘요. 소셜미디어 또 여러분 다 마찬가지. 사실 아닙니까? 자, 그 변화가 무엇을 뜻합니까? 우연이 아니라 이제는 검색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불확실성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또 고유성, 나만의 개인적인 고유함이 아니라 그냥 편한 것, 다 열심히 준비했더니 옆에 사람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똑같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느리고 작은 모험에서 강렬한 스펙타클을 추구하고 물리적 한계를 점차 잊어갑니다. 자, 그럼 물리적 한계에 집중해서 보면 신체적 한계를 감내하는 인내력을 우리는 상실해 갑니다. SNS 시대의 모험이란 자기 브랜딩 수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모험의 경험보다는 모험의 이미지를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고프로로 직접 촬영하는, 헬멧을 달고 촬영하는 것, 거기에 그 캐치프레이즈는 Be a Hero입니다. 영웅이 되어라. 또 두 번째 옆에 판대 아이스파크, 우리 엄청난 대단한 빙벽 등반장이죠. 이것을 와서 그 앞에 와서 사진을 찍는, 인터넷 검색하면 판대 아이스파크 빙벽 등반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그것의 그 아주 기괴한 스펙타클 앞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그 경관을 소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스펙타클은 강화됐고 현실의 모험 정도는 약화됐다. 시공간 신체 한계가 그렇다면 시공간을 한계하는 인내력도 상실됐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즉각적 반응, 빠른 소비, 짧아진 집중. 등반과 모험의 지평을 축소되면 장기 원정이 감소됐습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의 이미지에 있는 그 봉우리, 어떤 봉우리인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악산의 127호 봉우리. 1975년 어센트 산악회에서 겨울에 보름 동안 원정대에 가서 7일 동안 등반해서 7연봉을 초등을 합니다. 동계 초등을. 지금 이 127호는 울산 바위, 장군봉 이런 데보다도 더 해발 고도도 높고 벽 길이도 상당히 높아서 대단한 등반 대상자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지금은 찾는 이가 없습니다. 왜? 지금 설악산이 일일 생활권이 됐죠. 일일 등반 대상지가 됐습니다. 2017년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제 2시간이면 서울에서 설악산 소공원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시간 이내에 어프로치 이내의 거리에 있는 암벽 등반 대상지는 엄청 붐빕니다. 그 안으로 기선대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전엔 많은 사람 등반 대상지가 이제는 사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걷기가 귀찮고 하니까요. 그리고 요즘 누가 7일 동안에 걸려서 저런 등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등반가가. 대학산업부 교육에 그리고 또 대학산업부 교육, 한국대학산학연맹과 대학산업부 일부에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니 한국대학산학연맹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60여 개 대학산업부에 공통으로 가맹되어 있는 단체인데 거기서 등산교육을 매번 추나추동으로 해서 합동등반 겸 등산교육을 이렇게 매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등산교육에 이제는 각 대학산업부에서 한 번도 산에 가보지 않은 진짜 말 그대로 자기가 등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적어도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벤트성으로 신입생들을 한 곳에 모아서 등반교육 시키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는 여러분 등산교육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등산교육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한 과정입니까? 특히 산악회 소속의 자기 후배들을 가르치려면 대학산업부는 우리나라의 모험 문화의 아주 중추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신입 회원들께서 들어오니까요. 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학년 이상 되면 매년 똑같은 데를 가야 돼요. 쉬운 데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신입생들이 들어오니까 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교육의 외주화가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그때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지루함이 없는 대신 등반을 할 기회는 얻었지만 대신 지루함은 덜었겠지만 신입생의 눈으로 초보자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는 그 기회를 잃었다. 그리고 등산을 초보자의 입장에 맞춰서 교육해보는 내 경험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다시 번역해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져보는 기회를 잃었다. 잃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원정대 통신기술 1995년이죠. 한국대학산학연맹 가셔브럼 원투 원정대에서 국내 최초로 인터넷 통신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베이스캠프에서 소식을 위성과 연결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에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은 베이스캠프에서 다 터집니다. 이게. 자, 불안감을 직면하기보다는 편안함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익스프레스 익스피디션 8,000m 등반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2달 꼬박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고소 적응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 앞 텐트 잘 때
침대에다가 텐트를 펼쳐놓고 잔다든가, 저압 텐트, 거기서 옆에서 공기를 계속 빼주는 장치를 돌리면서요. 아니면 뭐 제논가스라고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현장에서 처치를 받으면 적혈구가 수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래서 단 5일 만에 뭐 에베레스트를 산소통을 물로 메고 등반을 한다든가. 그래서 2달 걸리던 게 이제는 한 달, 아니면 뭐 보름으로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등반과 모험의 지평이 축소됐다. 아니 뭐 물론 등반 지리적으로는 똑같은 데를 가죠.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좁아졌다. 다양한 관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좁아졌다. 왜 모험이 사라지는가 따라서 거의 결론을 갖고 왔습니다. 국가, 자본 이런 얘기 제가 했습니다. 지금 국가와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거대한 시장,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휴양 문화가 정착을 했고요. 플랫폼 테크놀로지와 SNS 문화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모험이 겉과 속이 다른 모험 왜곡 현상이 되고, 현실 변화를 주도하는 모험이 아닌 게임으로 국한된 모험이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뤄가는 것은 불확실성과 마주하는 힘이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고, 느린 경험의 가치다. 자, 그렇다면 모험은 회복될 수 있는가? 모험 공동체를 회복하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모험 공동체, 산악계가 단절됐다고 했죠. 대중으로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악계와 서로 소통하려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에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아까 볼트 얘기를 했잖습니까? 볼트 간격을 넓히면 그때 그것이 예전에 그 볼트 간격이 넓었던 루트를 그대로 놔두는 선택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선배들도 여기서 이런 같은 불안감에 떨었구나. 그 불안감을 공유하는 겁니다. 후배 등반가가. 그 공유함으로써 역사와 소통을 하는 거죠. 그 루트 하나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면한 안위 때문에 안위와 바꾸고 있다.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영웅주의, 성취, 성과가 아니라 실제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자, 이 시대의 모험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달려나가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성과 중심 사회에 너무 우리는 닳고 닳아서 힘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기, 그리고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기, 그리고 알고리즘 밖으로 나가기,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사람들과 직접 상대와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법을 다시 처음부터 연습하는 법. 이것이 바로 우리 윤명철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기존의 삶과 방법에, 지금 이 시대에 일반적이라고 정상이라고 말하는 삶과 방법에 도전해서 지금 알려진 이 세상의 저편을 상상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모험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모험은 지도 밖이 아니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도 밖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도에 구획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데이터로 알려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알고리즘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모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AI에게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상상하는 모험에 너무 데이터 알고리즘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왜 말이 안 되죠? 이 이미지가 왜 말이 안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랑 같이 있는 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판단하는 너무도 지금 우리로서는 당연한 시선이 이제는 이런 것을 보고 현실 감각을 찾지 못하는 거에 금방 찾아왔다. 지금도 찾아온다. 자, 알고리즘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모험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